여긴 어쩜 일이세요? 서연이 턱을 지켜들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양원에서 편히 쉬셔야죠. 여기가 어디신지 잊으셨어요? 며느리의 매은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넘겨준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저를 서랍 속에 버려질 날만 기다리는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 집을 황급히 나오자 지하 주차장에 찬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이 대표, 나예요. 바로 계획대로 진행시켜요. 당장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곧 그들의 탐욕스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충격적인 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은 72이고 경기도 가평,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이 한옥집 청혼제가 제 마지막 보금자리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3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제 남편은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세 식구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경매장으로 나갔죠. 35년 전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오리다. 여느 때처럼 다녀오리다 하고 나간 그 사람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데는 불과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 덤프트럭이 남편의 리어카를 덮쳤다고 하더군요. 제가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피투성이가 된 얼굴보다 제 가슴을 더 후벼 판 건 남편의 발이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온 뒤꿈치가 다 달아빠진 구멍난 양말. 새 양말 하나 사시느라고 쥐어준 돈도 아까워서 구멍난 걸 기워 신고 또 기워 신고 나갔던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고 구치소로 갔어요. 힘없고 돈 없는 저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차가운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차디찬 발을 부여잡고 맹세했습니다. 여보, 내가 돈 벌게. 악착같이 벌어서 다시는 우리 민준이 구멍난 양말 안 신길게.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서름, 내가 다 끊어낼게. 남편이 떠나고 국밥집을 차리기까지 걸린 5년. 사실 저는 그 5년이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가장 끔찍했습니다. 저는 갓난쟁이 민준이를 포대기에 업고 새벽에는 남의 식당 불판을 닫고 낮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양말을 팔았습니다. 단속반이 뜨면 아이를 안고 신발이 벗겨져라 도망쳐야 했죠. 겨울이면 지하철 역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면서 민준이 입에 제 입김을 불어넣어 체온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5년을 버텼습니다. 길바닥에서 10원, 100원 모아 만든 돈으로 시장 구석, 다 쓰러져가는 3평짜리 가게를 처음 계약하던 날, 저는 그 가게 바닥을 부여잡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새끼랑 발 뻗고 잘 곳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국밥 장사가 30년입니다. 그러니 그 가게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제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지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꼿꼿이 버텼으니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다리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와서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켜야 겨우 일어설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제 가게 앞을 지날 때 코를 막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돼지 누린내와 썩은 내장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저는 그 역한 냄새를 마치 향수처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때를 밀어도 살가죽 깊이 배어버린 그 냄새가 저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가게 주방 구석, 펄펄 끓는 가마솥 옆에 판자로 덧대어 만든 세평 남짓한 쪽방. 그 찜통 같은 곳이 우리 모자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돈이 아까워 저는 점심을 제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손님들이 먹다 남기고 간 뚝배기 속 고기들을 건져 수돗물에 휘휘 헹궈 먹으며 배를 채우곤 했죠. 고춧가루 양념을 씻어내고 다시 끓여서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혹여 누가 볼까봐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삼키던 그 비릿한 고기 맛. 정말이지 처절하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 기죽을까봐 저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슬리퍼를 청테이프로 감아 신으면서도 아이에겐 10만 원이 넘는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신겨보냈습니다. 내 입에는 남이 버린 고기가 들어갔지만 내 새끼 입에는 갓서연 하얀 쌀밥에 따뜻한 소고기만 넣어줬죠. 사람들은 제가 그저 국밥만 팔아 푼돈을 모은 줄 알아요. 하지만 제 진짜 돈은 억척스럽게 모은 제 피 같은 돈과 시대의 운명이 만나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당시 그곳은 비닐하우스와 배밭뿐인 흙먼지 날리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라고 다들 말렸지만 저는 국밥 팔아 모은 꼬깃꼬깃한 현금 2천만 원과 대출 1,000만 원 더해 무작정 그 땅을 샀습니다. 미래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란 믿음 하나였죠. 그렇게 묻어둔 3천만 원짜리 땅은 세월이 흘러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IT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평당 몇 푼 안 하던 급의 밭이 지금은 500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내 무릎 연골과 맞바꾼 노동의 대가, 그리고 배밭에 묻어둔 눈물의 세월이 합쳐져 지금의 JK그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이 거대한 성을 내 아들이 며느리의 치마폭에 쌓여 날로 삼키려 들다니요. 가마솥 불길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모든 것은 불과 6개월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서연이를 가게로 데려온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비릿한 시장통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혹여나 국밥 국물이 튈까봐 아가, 저기 앉아 있어라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그 비싼 옷을 입고 냄새나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고무장갑도 안 낀 맨손으로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손님들이 아이고 며느리 잘 얻었네. 칭찬하자 서연이는 제 팔짱을 꼭 끼며 말했습니다. 네, 저 우리 어머님 딸 하려고요. 제가 어머님 평생 모실 거예요. 그날 저녁 마감 청소를 하려는데 서연이가 제 퉁퉁 부은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더러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어머님, 다리가 이게 뭐예요? 핏줄이 다 터지셨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눈물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딸도 안 해주는 걱정을 예비 며느리가 해주다니요.
옆에서 아들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과장이야. 이제 내 벌이로 엄마 편하게 모실 수 있어. 우리가 봐둔 청담동 아파트가 있는데 가게 정리하고 거기서 같이 살자. 서연이가 엄마 밥 해주고 모시고 싶대. 엄마 냄새 난다고 싫어할 사람 아니야. 함께 살자. 여왕처럼 모시겠다. 두 아이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고 울며 매달리는데 어느 부모가 그 진심을 의심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30년 피땀이 서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과 그동안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둔 현금을 탈탈 털어 30억 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돈을 몽땅 털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사 가면 정말 잘 모실게요.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배신의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의 새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치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 소녀처럼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죠.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비린내와 싸우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민준과 며느리 서연에게 증여했던 게요. 오늘은 그들이 얼마 전 이사한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에 예고 없이 찾아가 놀래켜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택시가 웅장한 건물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건물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 있었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저 유리창 값이 제 인생과 펜트하우스를 바꾼 거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이 구름 위의 성에서 왕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뿌듯한 마음으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문득 보니 낡은 회색 가디건에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단화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려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급히 머리를 가다듬으며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조차 묵직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죠. 며느리 서연이가 한 손에 크리스털 와인잔을 든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백화점 명품관 마네킹에나 걸려 있을 법한 옷이었어요.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최고급 호텔 로비에 잘못 들어온 노숙자를 보는 듯한 차갑고 노골적인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연이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집 구경도 하고 짐 정리는 잘 됐나 너희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자 서연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신데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냄새나게 뭘 가져오신 거예요? 서연이 갑자기 거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연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돔 페리뇽 샴페인과 캐비어가 놓여 있었고 다들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에 서 있는 저에게 쏠렸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어머, 어머님 오셨네? 근데 행색이 좀... 한 여자가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서연이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셔서 걱정이에요. 치매기가 있으신 건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별의 별일을 다 겪은 저였지만 며느리의 친구들 앞에서 치매 노인 취급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된 이 순간만큼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때 거실 안쪽에서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사준 최고급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손만 비비고 있었죠. 엄마,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민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집도 보고 너희들도 보고 싶고 해서 왔어.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 샀구나. 제가 신발을 벗고 다가가려 하자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 같았죠. 그 순간 서연이 제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잘 관리된 날카로운 젤네일 손톱이 제 앙상한 팔뚝을 파고들었어요. 살점이 뜯겨나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들 나이가 몇인데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세요? 서연이 이를 악물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우리에게 돈 준 걸로 착각하시나 봐요. 어머니 집은 낡은 주택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주실 건가요? 뭔 소리야? 내가 지난달에 내 재산 다 정리해서 너희한테 다 줬잖아. 제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제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향수 냄새와 와인 알코올 냄새가 섞인 역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양원에서 편히 쉬셔야죠. 여기가 어디신지 잊으셨어요? 어머님, 이제 빈껍데기시잖아요. 돈도 없고 기억도 없는 노인네가 여기서 뭘 더 바라세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요양원이라니. 그것도 다음 주부터라니. 이 집을 사주고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모든 걸 내어준 대가가 고작 강제 수용소행이란 말입니까? 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나 아직 멀쩡해. 내 정신 말짱하다고. 저는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친구들을 향해 어깨를 으쓱하며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러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으셨네. 맞아.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랬어. 벽에 똥칠하기 전에 빨리 입원시키는 게 좋을 거야. 소파에 앉아있던 빨간 머리 여자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조명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수정 샹들리에에서 반사된 빛이 어지러웠죠. 30년 전 돼지집 비린내 나는 좌판에서 굶어가며 일할 때 느꼈던 현기증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환멸이 주는 구역질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추상화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네가 말 좀 해봐라.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비겁하고 한심해 보였죠. 36년을 등에 업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엄마를 위한 일이야.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거야. 거기 가면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예리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가 나가면 되지.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서연이 뒤에서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제가 손을 휘저으며 외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서연과 그녀 친구들의 비웃음이었죠.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잎사귀처럼 바들바들 떨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준 보답이 고작 이거구나.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제 약지에는 낡고 빛바랜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3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준 유일한 반지였죠. 여보,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반지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물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동창고 같은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죠. 텅 빈 주차장에는 제 발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쳤죠. 형광등 하나가 수명을 다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구석, CCTV 사각지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섰죠.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폐 속에 남아있던 슬픔을 모두 토해냈죠. 진정해야 해. 지금이 바로 그때야. 저는 겉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낡고 투박한 이지 폴더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아무도 쓰지 않는, 그래서 도청도 해킹도 불가능한 저만의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폴더를 열고 전원을 켰어요. 저장된 연락처는 단 하나, 이 대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정확히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 제 그림자이자 JK그룹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이 대표였습니다. 주차장에 찬 공기가 제 입김과 함께 하얗게 퍼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울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00억 자산가이자 모란시장을 평정했던 여장부 김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대표 나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구매한 펜트하우스에 갔더니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더군요. 친구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를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하더군.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대표의 분노가 전해지는 듯했죠.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놈들은 회장님을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방금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어. 더 이상 미련은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죠. 우리가 준비한 그 계획, 플랜 B.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서두르지 마. 놈들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확신하게 만들어야 해. 방심했을 때 목덜미를 물어야 확실히 숨통을 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어. 일단 내일부터 집에 감시자가 붙을 거야. 그 감시자부터 역이용해야겠어.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차장을 걸어 나갔죠.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주차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는 오늘 큰 실수를 했어. 호랑이 굴에 스스로 발을 들인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찻잔을 쥔 손을 일부러 조금씩 떨면서 말이죠. 문을 열자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고 무표정한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눈에 초점을 흐리며 어눌하게 물었죠. 서연 사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돌봐드리게 되었어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릴 겁니다. 정미숙, 아니 미스 정.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의 눈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신발장, 거실 장식장, 그리고 제 표정까지 샅샅이 살피더군요. 그녀에게선 싸구려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심어놓은 간수이자 스파이였던 겁니다. 아, 서연이가,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저는 바보처럼 해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으론 구역질이 났지만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미스 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일과를 좀 여쭤볼게요. 약은 드셨어요? 통장은 어디 두세요?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오자마자 돈부터 찾다니. 통장? 내 통장이 어디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을 하자 미스 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말로 오락가락한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첫 번째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반쯤 열어두었죠.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미 10년 전에 해지해버린 잔고가 영원인 깡통 통장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이 돈으로 우리 민준이 밥 사줘야 하는데 일부러 거실까지 들리도록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던 미스 정의 동작이 뚝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쳐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통장을 북북 찢기 시작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도둑놈들이야. 그리고는 찢어진 통장 조각들을 구겨서 침대 및 쓰레기통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더라? 화장실 문을 닫고 저는 소리 없이 문틈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스 정이 소리 죽여 쥐새끼처럼 재빨리 제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녀는 주저없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통장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그녀의 손놀림은 탐욕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조각들을 맞추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녀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서연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겠지요. 어머님이 통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제가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화장실 안에서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미스 정. 많이 찍어도 그 사진이 나중에 법정에서 너희들의 절도와 사생활 침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저는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촤악. 물이 내려가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멍청하고 힘없는 노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미스 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실 소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니 찢어진 통장 조각을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아줌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미스 정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집안의 모든 상황은 제 옷깃 브로치 안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낡은 폴더폰으로 진동이 짧게 2번 울렸습니다. 이 대표로부터 온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였죠. 오늘 오후 2시,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라벨르. 중요한 거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찰 지점 확보 완료.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하품을 하며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미스 정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도착해 저를 감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미스 정이 짐짓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머리가 좀 띵하네. 오늘은 약 먹고 낮잠 좀 자야겠어. 깨우지 마. 저는 이마를 짚으며 침실로 비틀비틀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문을 잠갔죠. 미스 정은 거실에서 TV 소리를 키우며 휴식을 취할 겁니다. 그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낡은 단독주택에 제가 직접 설계한 쥐구멍이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쪽 패널을 밀자 드르륵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좁고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반가운 냄새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냄새였으니까요. 좁은 통로를 기어 옆집 차고와 연결된 비밀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 대표가 보낸 검은색 렌터카가 대기하고 있었죠.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눈인사만 건넨 채 저를 청담동으로 신속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레스토랑 라벨르 VIP실, 그곳은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 썬팅이 돼 있었어요. 이 대표가 미리 예약을 해둔 곳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는 고성능 망원 카메라가 삼각대 위에 설치되어 있었죠. 렌즈 너머로 레스토랑 내부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가 주문을 하고 야외 테이블로 걸어가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닥터 최?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이자 돈만 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만들어준다는 그 쓰레기 같은 의사였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고 짙은 버터 냄새와 트러플 향기가 화면 밖으로까지 느껴지는 듯했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시궁창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서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슬그머니 건넸습니다. 봉투의 두께로 보아 현금 5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닥터 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더군요. 그리고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겨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고성능 렌즈에 서류의 제목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이경희 환자 소견서 중증 치매 및 법적 의사결정 능력 상실.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넘겨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드는 모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완벽해요, 선생님.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서연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진단서 하나면 시어머니 재산 처분권은 모두 보호자에게 넘어갑니다. 닥터 최가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듯했죠. 저는 즉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이 대표에게 전송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닥터 최의 뒷조사 파일도 첨부합니다. 이미 3번이나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군요.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대표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가 예약한 요양원을 파보았습니다. 그린힐 실버케어. 예상대로 서연 씨의 사촌 오빠 명의입니다. 입소자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쓰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만든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단순히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약물에 절여 식물인간처럼 만든 뒤 남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낼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 대표, 그 요양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다시 비밀 통로를 통해 침실로 돌아왔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 위에 눕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잠시 후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스 정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 머리야. 제가 일부러 신음소리를 내자 미스 정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일어나셨어요? 낮잠 푹 주무셨어요? 응. 근데 꿈자리가 사납니다. 누가 나를 시커먼 감옥에 가두는 꿈을 꿨어. 제가 몸을 떠는 연기를 하자 미스 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마 서연에게 보고할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했겠죠. 어머님이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가식적인 상냥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번 주말에 민준 씨랑 같이 갈게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란 보나마나 요양원 입소 통보일 겁니다. 그래, 알았다. 기다릴게.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와라. 와서 너희가 판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보려무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미스 정은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집 안 청소를 부산스럽게 했죠. 어머님, 오늘 도련님 내외분이 오신다면서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냄새나면 싫어하시잖아요. 미스 정이 제 낡은 옷을 지적하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골라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샤넬 재킷을, 민준은 이탈리아산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에게선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썩은 고기를 찾아온 하이에나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서연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더 늙었네. 민주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제 얼굴에 주름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서연이 미스 정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스 정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사라졌죠.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 본론을 꺼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 온 이유는.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내가 율무차 끓여줄게. 제가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어머니. 차 마실 기분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맨 위에 놓인 서류는 며칠 전 제가 레스토랑 창가에서 훔쳐보았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중증 치매 및 인지 능력 저하 소견서. 엄마, 이게 뭔지 알아? 민준이 서류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제가 눈을 끔뻑이며 모르는 척하자 서연이 팔짱을 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예요. 닥터 최라고 국내 최고 권위자께서 작성하신 거죠. 어머니 지금 상태가 아주 심각하시대요. 닥터 최? 난 병원 간 적 없는데? 제가 웅얼거렸습니다. 서연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 봐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가셔놓고 기억도 못하시네.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옷깃의 브로치 녹음기는 이 모든 거짓말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민준이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판단력 상실, 돌발 행동 위험. 엄마, 이대로는 혼자 못 살아. 우리도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겁에 질린 노인의 눈빛을 연기했습니다. 나 치매야? 정말? 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그린힐 실버케어라고 호텔 같은 곳이에요. 서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독이 든 사과를 건넸습니다. 싫어. 나 집에 있을래. 요양원 무서워. 제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 우린 엄마 위해서 거금 들여서 보내주는 거야.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민준의 열린 가방 틈새에 머물렀습니다. 닥터 최의 진단서 아래 깔려있는 또 다른 서류 뭉치. 익숙한 파란색 표지였습니다. 이경희 공익재단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낡은 주택까지 노린 겁니다. 놈들은 저를 요양원에 가두는 동시에 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헐값에
가로챌 준비를 마쳐온 겁니다. 화장실 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일부러 다리가 풀린 척하며 민준의 가방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우르르 쾅. 가죽 가방이 엎어지며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진짜. 민준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늙으면 죽어야지. 저는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려 서류를 줍는 척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매수인은 백서연, 매매가는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가. 그리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서연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목 시계형 카메라가 계약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촬영했으니까요. 다시 소파에 앉자 민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통보했습니다. 엄마, 더 긴 말 안 할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모시러 올 거야. 짐 싸나? 그렇게 빨리?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니? 제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가 노블레스 클럽 회장 취임식 하는 날이라 오전에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가면 시간이 딱 맞아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자신은 가장 화려한 영광의 날과 맞춰버리다니. 며느리에게 저는 처리해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알았어. 너희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저는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미스 정, 월요일까지 어머님 짐 잘 챙겨놔요. 그들이 현관문을 나가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 고여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회장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강제 입원 시도, 재단 재산 횡령 시도,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의 회장 취임식이 월요일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요양원에 끌려가는 바로 그날 말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군요. 그래요. 놈들은 그날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만들고 싶어 해. 하지만 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JK그룹 회장 이경이라는 세 글자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장례식이 될 거야. 이 대표 취임식장 대형 스크린을 확보하세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 영상 그날 그 자리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전조였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 했지만 그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단다. 월요일, 그날이 오면 너희는 진짜 이경이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운명의 월요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4시, 저는 미스 정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틈을 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 챙겨둔 비상 탈출용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파고드는 무게감이 오히려
저에게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장 뒤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오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이 대표가 보낸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맹수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죽 시트에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등에 닿자 비로소 지난 몇 달간의 치욕스러운 연극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차는 30분을 달려 성북동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이 대표와 김 비서 그리고 제가 아끼던 전략기획팀 정예 직원 5명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 쇼를 끝낼 시간이야. 저는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낡은 가디건을 입은 초라한 치매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허물을 벗어던지듯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전투복을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검은색 실크 정장. 재킷 팔을 끼워 넣을 때 느껴지는 빳빳한 감촉이 구부정했던 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목에는 남양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진주알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마지막으로 서연이 팔아먹으려 했던 제가 다시 사들인 5캐럿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을 가리고 눈매를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 김복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이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인매는 단호했습니다. 보고해. 제가 의자에 앉으며 낮게 명령했습니다. 이 대표가 두툼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금융팀 보고입니다. 오전 9시 정각을 기해 민준 씨와 서연 씨 명의의 모든 계좌와 카드에 대한 가압류 및 거래 정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승인 떨어지는 즉시 그들은 10원 한 장 쓸 수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좋아. 부동산은? 서연 씨가 오늘 계약하려고 했던 내 낡은 주택 매매 계약서, 우리가 준비한 특약 조항이 포함된 버전으로 바꿔치기 완료했습니다. 대금 미납 시 계약금 몰수 및 기존 채무 30억 원 승계 조항입니다. 서연 씨는 도장을 찍는 순간 건물주가 아니라 30억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 커피 향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복수의 맛은 이토록 쓰고도 달콤했죠. 서연이의 취임식 상황은?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CCTV 화면입니다. 화려하게도 꾸며놨더군요. 참석자 명단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박 여사님을 비롯한 창립 멤버 23명은 이미 회장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서연 씨를 끌어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밤 10시 옛날 살던 집 옥상에서 보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서연이가 제 휴대폰을 차단했거나 민준이 무시했겠죠. 기회는 주었다. 걷어찬 건 너야. 가자. 파티장의 주인공이 빠지면 섭섭하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복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오후 3시 S호텔 그랜드 볼룸. 취임식장은 겉만 번지르르한 며느리 서연의 허영심 그 자체였습니다. 입구부터 장미 수천 송이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백합 향기가 진동했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소음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행사장 맨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대 위로 서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골드 샴페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그녀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백서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박 여사와 원로 회원들이 박수를 치는 척하며 서로 차가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요.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뻔뻔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외된 노인? 그 노인을 요양원에 가두고 온 주제의 입에서 잘도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대표 큐사인조. 제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네, 회장님. 서연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제 모습이 핀 조명을 받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꼿꼿한 허리, 그리고 가슴에서 번쩍이는 5캐럿 다이아몬드 브로치. 저 사람 누구야? 설마 이경희 회장님 아니야? 죽었다는 소문이 돌던데 살아있었어?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연설을 하던 서연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클럽은 저기. 그녀의 시선이 중앙 통로를 걸어오는 저에게 꽂혔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덜덜 떨리며 끼잉 마이너스 하는 불쾌한 잡음이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저는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안녕하신가, 백 회장. 취임식의 시어머니 초대장은 빼먹었더구나. 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장례를 압도할 만큼 크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서연의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죠.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민준이 소리치며 달려오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늦었구나, 민준아. 넌 내 마지막 문자도 무시했지. 저는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경희 회장님. 사회자가 덜덜 떨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여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 대형 LED 스크린에 서연 신임 회장 취임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붉은색 글씨로 탐욕의 덫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장면.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서연이 닥터 최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진단서만 확실하게 끊어주시면 성공 보수는 2배로 드릴게요. 서연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수천만 원짜리 음향 시스템을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헉! 객석 곳곳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장면. 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며 저를 조롱하는 장면. 그 노인네 빨리 죽어야 재산 다 우리 거 되는데. 냄새나는 거 참느라 비위 상해 죽겠어. 꺼. 당장 꺼.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그녀의 작은 몸으로 저 거대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서연이 발악했지만 이미 하객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작? 제가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닥터 최가 경찰에 자수하며 제출한 진술서다. 네가 사주한 내용, 건넨 뇌물 액수, 허위 진단서, 원본까지 다 들어있어. 그래도 조작이라고 우길 테냐?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서연, 네가 오늘 아침 급하게 도장 찍은 그 주택 계약서. 제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껍데기뿐이다. 네가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그 건물에 얽힌 채무 30억 원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어. 축하한다. 30억 빚쟁이가 된 것을. 뭐라고요? 서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민준아, 너도 마찬가지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잡혀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가진 회사 지분, 집, 차, 전부 4명의 신탁이었던 거 알지? 방금 전 법원에서 가압류 승인이 떨어졌다. 너희는 이제 빈털털이야. 내일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백서연 씨, 존속상해,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서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난 회장이라고. 여보, 민준 씨, 나 좀 살려줘. 서연이 발버둥 쳤지만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로 저는 JK그룹 회장직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제 사후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환호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제 발걸음마다 지난 30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차례였습니다. 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방점을 찍고 평온한 결말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원문의 흐름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감각 묘사 촉각, 청각, 냄새와 감정선을 꽉 채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이 무너지는 장면은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주인공의 새로운 삶은 눈부시게 평화롭게 대조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자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달궈진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회장님 막을까요?
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니, 놔두세요. 끝은 봐야죠. 제가 멈춰서자 민준이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 바짓단을 붙잡고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꿇었죠. 그의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정장 바지가 바닥에 쓸려 찢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몰랐어. 서연이가 다 꾸민 일이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민준이 울부짖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내 손을 뿌리치던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몰랐다고? 제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난 정말 엄마가 아픈 줄 알았어. 요양원도 좋은 곳인 줄 알았고.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몸에서 냄새난다고 코를 막을 때 너도 같이 인상을 찌푸렸어. 내가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올 때 너는 엄마를 위한 길이라며 내 등을 떠밀었지. 너는 몰랐던 게 아니야.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그게 더 나빠. 엄마.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 세워진 경찰차 안에서 창문을 내린 서연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한민준, 너 지금 혼자 살겠다고 발뺌하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노인네 빨리 치워버리고 건물 팔아서 벤처 투자하자고.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서연의 폭로가 호텔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하객들과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번쩍 번쩍 눈부신 섬광 속에서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 아니야. 엄마 믿어줘. 민준이 제 구두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아스팔트를 적셨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와 민준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한민준 씨,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경찰을 제지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구해주겠지 하는 얄팍한 기대감이었겠죠. 아들에 대한 처벌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야. 민준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드러난 혐의와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만 포기할 뿐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을 압류하세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민준아,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돈 없이 세상에 내던져지는 거야.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 네가 냄새난다고 피했던 그 밑바닥 살. 이제 네가 직접 겪어봐라. 그게 내가 내리는 벌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돈 없어. 길거리에 나앉는단 말이야. 차 창문 너머로 민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무표정하게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썩은 살을 도려낸 듯한 시원함이 더 컸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본사로 가자.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30분 후 JK그룹 회장실. 불 꺼진 회장실에 들어서자 오래된 가죽 소파 냄새와 종이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3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제 전쟁터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 내가 아주 혹독하게 가르쳤어요. 당신은 마음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아이를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욕망이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 불빛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매연과 소음을 떠나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니라 처마 및 풍경 소리와 산새 소리였습니다. 후, 마루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하고 구수한 향기. 6개월 전 펜트하우스에서 맡았던 역한 향수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운 향기였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조간신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제면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트업 민준테크, 재기 성공. 익명의 천사 투자자, 도움으로 기사회생. 기사 속 사진에는 작업복을 입고 헬쑥해진 얼굴로 기계를 만지는 민준의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때보다 훨씬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그래,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를 이제야 좀 아는구나. 제가 민준에게 익명으로 보낸 창업지원금 1억 원. 그 돈은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허튼 짓 하지 않고 바닥부터 시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아닌 편안한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에 굽 낮은 단화를 신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는 날이거든요. 희망요양원. 과거 서연이 운영하던 비리 소굴 그린힐 실버케어를 제가 인수해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퀴퀴했던 곰팡이 냄새 대신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이사장님 오셨어요?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던 한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미스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준 대가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지금은 이곳에서 6개월째 자원봉사를 하며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에요. 다들 좋아하세요. 미스 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생해요. 사람 되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네. 제가 툭 던진 말에 미스 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네, 공장 식당에서 먹어요. 김치찌개가 옛날에 엄마가 시장에서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해서 먹다가 목이 메었어요. 민준이 울먹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신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 건강하다.
텃밭도 가꾸고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아프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네. 네, 엄마. 꼭 성공해서 떳떳하게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을 적시는 밤비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감옥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죗값을 치를 것이고 민주는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진짜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깁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고,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죠. 저는 허공에 대고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내가 나로서 떳떳하게 살았느냐 하는 자존심 하나더군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진짜 복수는 제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에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JK그룹 회장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인간 이경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경희 여사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세월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무너지는 심정,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모든 걸 잃었지만 욕망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찾은 주인공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떳떳함과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경희 여사님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매화 향기 가득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이, 차가운 배신 대신 따뜻한 진심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